새벽 5시 송파구의 낡은 아파트 201호는 여전히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78세 박옥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운 짐처럼 올라갔다. 관절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쑤시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몸은 오랜 세월 각인된 습관처럼 저절로 일어났다. 50년 동안 새벽을 깨우는 그 리듬이 뼈와 살에 스며들어 피로한 근육조차 거역할 수 없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고 불안정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응답하듯 소리를 내는 그 길목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주름진 손등을 은은히 비추었다. 도마 위에 놓인 배추김치는 그녀의 손길 아래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썰려나갔다. 칼날이 김치를 가르는 익숙한 리듬이 고요한 부엌을 진동시켰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처럼 그녀의 삶을 새기는 박동이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풀자 붉은 국물이 서서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부엌은 50년 전의 온기로 물들었다. 시그니처 김치찌개, 그녀의 손맛이 빚어낸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잊힌 추억의 조각이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국물의 붉은 빛을 더 부드럽게 물들였고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미소는 그 향기만큼이나 따스했다. 1974년 겨울 28배 신부 옥수는 공장 노동자 남편 이성수를 위해 처음 도시락을 쌌다. 서툰 손끝으로 김치찌개를 국자에 담고 계란말이를 말아 올리며 깍두기를 곁들일 때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떨렸다. 남편이 빈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와 활짝 웃던 그 순간 그 미소는 그녀의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느껴졌다. 헌신이 곧 사랑이라는 믿음이 싹텄고 그 뿌리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기둥이 되었다. 그날의 따스한 도시락 냄새가 아직도 그녀의 코끝에 스며들 듯했다. 1978년 가을 아들 태호가 태어났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그날 옥수는 피로에 지친 몸으로도 미소를 지었다. 아기를 업은 채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는 나날. 밤중에 울음소리가 터지면 가장 먼저 깨어나 안아올리는 건 항상 그녀였다. 아기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녀의 등을 누르는 무게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중한 보석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그녀의 헌신은 조용히 쌓여갔다. 1985년 봄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밤새 울부짖는 목소리가 벽을 뚫고 스며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몸이 그녀의 손을 더럽히며 갑작스레 터지는 폭력이 그녀의 팔을 멍들였다. 그 지옥 같은 10년 동안 옥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도처럼 패였고 허리는 서서히 굽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약해졌다. 제사 자리에서 시숙의 칭찬이 어깨를 두드릴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밤 거울 속 예순처럼 늙은 얼굴은 숨막히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생기 잃은 눈동자가 텅 빈 듯 메아리 쳤고 무너진 입가는 헌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새겼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증언하듯 깊었다. 1995년 가을 남편 성수의 교통사고 소식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49세 너무 이른 나이로 쓰러진 그의 빈자리가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말라버린 감정 속에
혼자가 된 차가운 현실만 메마른 모래처럼 남았다. 그 후 삶의 중심은 오직 아들 태호뿐이었다. 대학 학비 2천만 원을 위해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위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위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다. 뜨거운 기름이 손가락을 데우며 피부가 타들어갈 때, 무거운 냄비를 나르며 허리가 디스크로 비틀릴 때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태호의 미소를 위한 헌신이 그녀의 유일한 불꽃,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2015년 봄 태호의 결혼식에서 신부 최수연은 차가운 바람처럼 첫인상을 남겼다. 패백자리에서 옥순이 정성 들여 꿰맨 이불 보따리를 보며 스치듯 비웃음이 스쳤지만 그녀는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가운 가시가 녹아내릴 거라 믿었다. 결혼식장의 꽃향기 속에서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스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든 불안은 잎사귀처럼 떨렸다. 2018년 여름 손자 준혁의 탄생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봄바람을 불어넣었다. 산후조리원 대신 직접 나선 옥수는 한 달간 태호의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돌렸다. 수연의 끝없는 요구가 그녀를 가정부처럼 몰아붙였으나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나날 속에서도 준혁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쥘 때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다. 그 부드러운 그립감이 바다의 파도처럼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름밤의 달빛이 그 순간을 은은히 비추었다. 2020년 코로나의 검은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었다. 태호의 회사가 휘청거리자 그는 옥순을 찾아와 상냥한 목소리로 저축을 꺼내 보였다. 평생 모은 8천만 원,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식당에서 쌓아온 피땀의 결실. 효도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그녀는 아들을 믿었다. 그 서류의 잉크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 듯했다. 하지만 돈을 넘긴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명절엔 택배로 도착하는 과일 바구니만이 그녀의 문턱을 두드렸다. 생일엔 5분짜리 영상통화가 전부였다. 화면 속 태호의 웃음은 눈빛 없이 메마른 가면처럼 빛났다. 옥수는 201호의 고요한 방에서 TV 불빛만 보며 하루를 보냈다. 평생 가족만 돌본 탓에 친구라는 이름조차 먼 추억 속에 묻혀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가 그녀의 고독을 적시듯 흘러내렸다. 2024년 7월 태호의 전화가 제주 가족여행을 제안했다. 옥순의 가슴이 세월 만에 두근거렸다. 드디어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듯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별빛이 스쳤다. 인천공항은 여름 휴가철의 인파로 소란스럽고 혼잡했다. 노란 제주 효도 여행 티셔츠를 입은 옥수는 입구에서 기다리며 50년 만에 진짜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태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자 그녀는 서둘러 합류했다. 수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차가운 공기를 더하고 준혁의 환한 미소만이 따스한 빗줄기였다.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교통센터 벤치에서 태호가 그녀를 앉혔다. 여기서 쉬세요. 체크인 복잡해서요. 수연의 손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스치는 감촉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준혁의 시선에 스치는 의아함이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으나 가족은 사라졌다. 공항의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며 불안을 키웠다. 30분,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옥순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가는 동안 주변 인파의 발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강조하듯 메아리쳤다. 출발 3일 전 태호의 집 거실에서 그는 수연과 속삭이듯 계획을 세웠다. 공항에서 실수로 버리고 화장실 간 줄 알았다고 둘러대자고
수연의 망설임이 잠시 스치듯 공기를 맴돌았으나 곧 고개가 끄덕여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낼 기회로 삼자고 2억은 더 있을 거라 속삭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몰랐다. 부엌 뒤편에서 준혁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아버지의 핸드폰에 설치한 녹음 앱이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떨림은 준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공항 벤치에서 2시간이 더 흘렀다. 옥수는 안내 직원에게 다가갔다. 제주행 탑승 명단에 태호, 수연, 준혁의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으나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손이 떨리며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계획적 배신의 진실이 가슴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8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공항의 불빛이 서서히 켜지는 걸 지켜보았다. 직원의 걱정 어린 시선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다가왔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50년 헌신의 끝이 이 빈 공간, 메마른 바람 속에 있었다. 8천만 원도 그녀의 존재마저 지워진 채로 오후 9시 매표소에서 남은 15만 원으로 부산행 버스표를 샀다. 40년 전 3살 태호를 안고 갔던 해운대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듯 그리웠다.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태호라는 이름이 화면을 채우며 그녀의 가슴을 쿡 찔렀으나 그녀는 전원을 껐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눈빛에 서려 창밖으로 쓰러지는 서울의 불빛을 응시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도시처럼 그녀의 과거도 서서히 멀어져 갔다. 버스의 엔진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실어 나르듯 낮게 울렸다. 부산 4호구 터미널은 밤 11시의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든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며 낯선 자유를 속삭였다. 근처 시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1박 3만 원 모텔에 들어섰다. 좁은 방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누렇게 바랜 시트가 그녀의 피로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묵을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달래주듯 부드럽게 밀려왔다. 스마트폰을 켜 은행 앱을 열자 잔고 218만 원이 떠올랐다. 태호 몰래 숨긴 비상통장, 시어머니 간병 지원금으로 모은 작은 보물. 한 달은 버티겠지만 월세 40만, 식비 20만, 생활비 10만으로 3개월이면 바닥날 터였다. 다음 날 시장 골목을 헤매다 노인 일자리 센터 포스터를 발견했다. 생활지원사 모집, 월 80만 원.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고혈압 위기로 부적격 판정. 다리에 힘이 풀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한숨이 깊은 나무 그늘 아래 쓰러지며 주변의 새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조용히 감쌌다. 옆에 앉은 72세 김순자가 다가와 사연을 듣고 제안했다. 하숙으로 한 달 40만 원, 부엌 공유. 옥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자 고춧가루 향이 집안을 물들였다. 순자가 한 숟가락 떠 맛보는 눈빛에 옥순의 과거가 스쳤다. 순자도 치매 시어머니를 10년 모시고 자녀들의 영상통화 효도가 메마른 현실이었다. 두 노인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으나 옥순의 가슴을 찌르는 건 태호의 효도쇼였다. SNS 인증샷 한 장을 위한 연극, 그 가짜 미소가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37통, 문자 수십 개. 걱정 어린 말 속 마지막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가 본심을 드러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떨렸으나 그녀는 참았다. 언젠가 표출할 날이 올 터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결의를 비추었다. 일주일 후 시장에서 생선통 나르기 임시 일자리를 잡았다. 하루 3만 원,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가 허리를 짓누르고 팔이 저려 숨이 차올랐으나 그녀는 버텼다.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느 날 노점상 주인의 퉁명스러운 말에 쫓겨났다. 구겨진 3만 원을 쥐고 하숙집으로 돌아온 밤, 통장 잔고는 50만 원까지 줄었다. 침대에 누워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평생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며 방 안의 습한 공기가 그녀의 슬픔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 문 아래로 편지가 밀려들었다. 익숙한 글씨, 손자 준혁의 손때. 할머니, 제주공항에서 미안해요. 아빠가 일부러 두고 간 거 알아요.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이틀 후 갈게요. 옥순의 손이 떨리며 종이를 쥐었다. 증거라니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이틀 후 저녁 준혁이 땀에 젖은 배낭을 메고 나타났다. 옥수는 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태호와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공항 실수 계획, 노인네 말 누가 믿어, 인증샷만 찍으면 효도쇼, 통장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끝, 노인정 보내버리면 그만. 옥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획적 학대의 실체가 드러나며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준혁은 한 달 전부터 설치한 앱과 공항 CCTV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대 친구들의 조언으로 경찰 신고, 소송 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눈빛에 스치는 결의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옥순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희망이 가슴을 채우며 오랜만에 따스한 열기가 피어났다. 준혁아, 너 괜찮겠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 짓 용서 못해요. 준혁의 단호한 그 말은 그녀의 등을 단단히 받쳐주었다. 일주일 후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노인학대, 유기 사기. 형사의 표정이 굳으며 녹음과 CCTV를 확인하는 그의 손이 멈칫했다. 사흘 후 서울 송파경찰서 소환. 태호는 화장실 가신 줄 알았어요. 라고 발뺌했으나 CCTV 영상에서 옥순을 벤치에 앉히고 웃으며 떠나는 모습이 선명했다. 녹음 재생의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불법 녹음 아닙니까? 그의 외침에도 형사는 가족 간에도 증거 능력 있어요. 구속영장 신청할게요. 이라고 차갑게 답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방청석은 기자와 시민으로 가득 차 공기가 긴장으로 물들었다. 포털 메인에 제주 효도 여행 거짓 78세 친모 공항 유기 기사가 장식되었고 댓글의 분노가 화면을 물들였다. 판사가 입장하자 엄숙한 공기가 법정을 감쌌다. 수갑찬 태호와 수연이 피고인석에 앉았고 옥수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8천만 원 헌신과 배신을 증언했다. 녹음이 재생되자 방청석이 술렁이며 공기가 무거워졌다. 준혁의 증언 차례. 아버지가 공항에서 실수한 척 두고 가자고 했어요. 비행기에서 노인네 혼자 못 와라고 웃었어요. 태호의 준혁아, 아빠 편이잖아. 외침에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법정을 진정시켰다. 계좌 내역 제출 8천만 원 중 5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명품 가방, 1천만 원 여행 경비. SNS 캡처 엄마 모시고 효도 여행 해시태그 효도에 옥순이 없는 사진이 드러나자 검사의 이게 사랑입니까?
가법정을 얼어붙였다. 방청석에 탄식이 스며들었다. 변호사의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라는 변론에 검사가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수연은 욕심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었고 태호는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라고 빌었다. 옥수는 차갑게 너한테 50년을 헌신했다. 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내 인생을 너에게 바쳤지만 넌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제 너도 그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말했다. 방청석 박수가 터지며 법정의 공기가 그녀의 결의로 물들었다. 2024년 11월 5일 판결. 계획적 악질 범죄. 이태호 징역 3년, 최수연 2년 6개월. 재산 8천만 원 반환, 위자료 5천만 원. 가압류, 사회봉사 500시간, 접근 금지 5년. 태호는 무릎 꺾여 쓰러졌고 수연은 오열했다. 법정 밖 플래시 속 그들은 끌려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사라졌다. 그날 뉴스 보도 효도 가장한 노인학대 부부. 징역형 기사에는 댓글 5만 개의 응원과 분노가 인터넷을 물들였다. SNS 악플 폭주, 회사 해고. 사회적 매장이 그들의 삶을 짓눌렀다. 2024년 12월 부산 사하구. 배상금 1억 3천만 원으로 옥순이네 얼큰한 맛 식당 개업. 20평 작은 가게, 김치찌개 냄새가 거리를 부드럽게 채웠다. 개업 첫날 시민들 줄이 서며 그들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매출 월 800만 원, SNS 맛집 유명세가 입소문을 타며 손님을 불렀다. 3개월 후 TV 부산 막기행 출연. 진심이여. 50년간 가족을 위해 끓였던 진심. 이제 나를 위해 끓여요. 옥순의 미소가 카메라를 물들이며 스튜디오의 공기를 밝히었다. 예약 꽉 찬 식당에서 그녀는 6시간만 일하며 순자와 바닷가 산책을 즐겼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듯 자유로운 리듬을 새겼다. 2025년 3월 태호의 교도소 편지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옥수는 서랍에 넣고 준혁아,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순 없어.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새로운 경계를 그었다. 2025년 5월 79세 생일 파티. 식당에서 케이크 촛불을 불며 이 평화가 계속되길 소원. 순자와 준혁의 박수가 방 안을 채웠다. 창밖 부산 바다가 반짝이며 그녀의 미래를 비추었다. 2028년 7월 옥순이네 얼큰한 맛은 부산 3대 맛집이 되었다. 옥수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방을 지켰다. 고혈압 약을 먹으며 건강을 관리했다. 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식당 경영을 도왔다. 어느 날 준혁이 제안했다. 할머니,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한 곳만 지키자. 욕심내면 망해.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와 수연은 출소했다. 하지만 둘은 이혼했다. 태호는 지방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수연은 소식이 없었다. 태호는 가끔 식당 앞에 왔다. 하지만 들어오진 않았다. 멀리서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갔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문 밑으로 밀어넣고 갔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옥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태호를 부르진 않았다. 어떤 관계는 끊어져야 서로가 산다는 걸 알았다. 2028년 추석. 식당은 문을 닫았다. 옥순과 순자, 준혁은 해운대 바닷가로 갔다. 40년 전 3살 태호를 안고 왔던 그곳.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옥수는 생각했다. 그때는 헌신이 사랑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였어. 준혁이 옆에 앉았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옥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행복해.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졌다. 새로운 파도가 또 밀려왔다. 인생도 그런 것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배신은 자유의 시작이다. 옥수는 손에 든 김치찌개 도시락을 열었다. 얼큰한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였다. 준혁과 순자도 숟가락을 들었다. 자, 먹자. 우리 인생 축배를 들자고. 세 사람은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다. 화끈하고 얼큰한 맛. 인생의 쓴맛을 이겨낸 그 맛. 옥수는 바다를 바라봤다. 82년 인생. 50년은 남을 위해, 8년은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넌 잘했어. 이제 쉬어도 돼. 옥수는 눈을 감았다.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다. 진짜로. 바람이 옥순의 희끗한 머리칼을 흔들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닷물이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82년을 살아온 한 여자. 50년을 헌신했고 배신당했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는 자유였다.